초의미. 이 궁극의 의미는 인간이 가진 지적인 능력으로는 알기 어려울 수도 있다. 로고테라피에서는 이것을 초의미라고 부른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실존 철학자들의 가르침처럼 삶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참고 견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절대적인 의미를 터득하지 못하는 인간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로고스는 논리보다도 더 심오하다. 정신의학자가 초의미의 개념을 깨닫지 못하면 환자의 질문에 당황하게 될지도 모른다. 내가 6살짜리 딸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처럼 말이다. 아빠, 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딸아이의 질문에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얘야, 몇 주 전에 내가 홍역에 걸려서 고생했지? 그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낫게 해주셨잖니? 아이에게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이 다시 말했다. 아이는 아빠,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홍역에 걸리게 한 것도 바로 하나님이에요. 환자가 종교에 깊은 신앙심을 갖고 있다면 그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치료 효과를 높일 수가 있다. 그렇게 그 사람의 영적인 무언가를 이끌어내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러려면 정신의학자는 환자 입장에 서야 한다. 동유럽에서 태어난 랍비 한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자기 얘기를 들려주었을 때 나도 바로 이렇게 대했다. 랍비의 첫 번째 아내와 아이 6명은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 가스실로 보내졌다. 그 뒤에 두 번째 아내를 얻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다. 나는 아이를 낳는 것이 삶의 유일한 의미는 아니라고 했다. 그것이 유일한 의미라면 삶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그 의미 없음이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이 역시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랍비는 정통 유대교였다. 자기가 죽고 나서 카디시를 올려줄 자식이 없다는데 절망스러웠고 그렇게 자기 고통을 정의해버렸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그를 도와주고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아이들을 다시 보고 싶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가 절망했던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다. 아직 순수한 아이들은 죄 없이 성교했기 때문에 신의 이름으로 신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텐데 자기는 늙고 죄도 커서 아이들 있는 곳에서 못 갈 것 같다는 거였다. 나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말했다. 라피님, 이게 바로 당신 생전의 의미라는 것을 모르시겠어요? 시련을 겪으면서 당신의 영혼은 깨끗해졌습니다. 비록 아이들만큼은 깨끗하지 않더라도 하늘나라에서 아이들 같은 곳에 있게 될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요? 너희가 흘린 눈물을 내가 다 알고 있노라고 에도 쓰여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겪은 시련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몇 년 만에 그는 처음으로 시각을 새롭게 열고 고통해서 평안해질 수 있었다. 삶의 일회성. 인간의 삶에서 의미를 빼앗아가는 것은 고통만이 아니다. 죽음도 그렇다. 하지만 나는 인생에서 정말 덧없는 것은 잠재의 가능성이라고 입에 닳도록 말했다. 가능성은 그게 이루어지는 순간에 바로 현실이 된다. 그리고 곧 과거로 옮겨간다. 과거로 들어가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실체로 남는다. 그런 의미로 어떤 과거에서 되살릴 수 없이 완전히 잃는다는 것은 없다. 모든 것들은 그대로 남게 된다. 그러니 삶이 일례적이라고 해서 의미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 번뿐인 삶이 우리 책임 안에 있는 것은 확실하다. 본질적으로 일회적인 잠재 가능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수많은 지금의 가능성 중에서 끊임없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 어떤 것은 그저 넘기고 어떤 것은 이룰까? 어떤 선택이 단 한 번의 시련을 시간의 모래 위에 사라지지 않는 발자국으로 만들까? 인간은 좋든 싫든 언제나 자기 존재의 기념비가 될 만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인간은 대개의 풀을 다 베고 난밭처럼 일회성만 보고 행동과 기쁨, 심지어 고통까지 겪은 과거라는 곡식 창고는 그냥 지나치곤 한다. 과거의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으며
그 어느 것도 사라질 수가 없다. 과거에 그랬다는 것처럼 확실하게 살아남는 것도 없을 것이다. 인간 존재가 원래 일회적이라는 것을 잘 생각한다면 로고테라피는 염세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것이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보자. 염세의 주제는 매일같이 벽걸이 달력을 찢어내면서 날이 갈수록 달력이 얇아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비슷하다. 그러나 삶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하는 사람은 떼어낸 달력 뒷장에 중요한 그날의 일을 적어놓고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는다. 거기에 적힌 풍부한 내용, 충실하게 살아온 삶의 기록에 자부심을 느끼며 즐겁게 되돌아볼 수가 있다. 자신이 늙었음을 깨달았을 때 그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될까? 젊은이들을 부러워하거나 사라진 자신의 청춘을 그리워할 이유가 있을까? 무엇 때문에 젊은이를 부러워하겠는가? 젊은이에게 있는 잠재 가능성 때문에? 그 사람의 미래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다. 그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앞으로 가능성 대신에 나는 과거에서 갖게 된 무언가가 있어. 내가 했던 일, 내가 했던 사랑, 영광에게 견디는 시련까지도 말이야. 이 고통이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지 남들이 부러워하지 않더라도 말이야. 자유와 책임. 어떤 조건에서든지 인간은 자기의 태도를 정할 수가 있다. 이 능력을 무시하는 인간관은 위험하다. 인간은 조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무릎을 꿇든지 맞서 싸우든지 둘 중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인간은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존재할지, 다음에 어떤 일을 할지 항상 판단을 내리면서 한다. 이어서 이야기하자면 인간은 어느 순간에도 바뀔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미리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큰 인간 집단의 행동을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얻는 사실뿐이다. 각 개인의 특성은 근본적으로 예측할 수가 없다. 어떤 예측이라도 그 기본에 그 사람만이 가진 생물적, 심리적, 사회적 조건이 들어간다. 하지만 인간의 한 특성이라면 인간에게는 그 조건을 이기고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가능한 세계를 더 나은 쪽으로 바꿀 수가 있고 필요하다면 자기 자신을 더 좋은 변화시킬 수 있다. 여기서 제이 박사의 얘기를 해보겠다. 자신 있게 말하는데 그는 내가 일생 동안 만난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감히 악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스타인호프 빈에 있는 큰 정신병원의 살인자라고 불렀다. 나치가 안락사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그는 모든 권한을 손에 쥐었다. 그는 자기 일에 완전히 빠져서 단 한 명의 정신병자도 가시실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전쟁이 끝나고 빈에 있는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제이 박사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았다. 러시아 군인에게 잡혀서 스타인호프의 독방에 갇혔습니다. 사람들이 말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보니 감방문이 열려 있어서요. 뒤로는 아무도 제이 박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그가 다른 사람들처럼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서 남아메리카로 도망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얼마 전 오랫동안 철의 장막에서 옥살이를 했던 전직 오스트리아 외교관 한 사람을 상담하게 됐다. 처음에 그는 시베리아에 있는 감옥에 있었고 그 뒤에 악명높기를 영위했던 소련 모스크바의 르비앙카 감옥에 있었다고 했다. 심리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가 불쑥 제이 박사를 아느냐고 물었다. 내가 안다고 하자 그가 말을 했다. 르비앙카 감옥에서 그를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방광암으로 40살쯤에 죽었지요. 죽기 전에 그는 선생님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위안을 주었지요. 인간으로 가장 높은 도덕적인 수준에 올라 생을 끝냈습니다. 감옥에 그렇게 오래 있으면서 사귄 사람 가운데 가장 좋은 친구였지요. 스타인호프의 살인자 제이 박사의 이야기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인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 기계나 자동장치의 움직임은 예측할 수가 있다. 나아가 인간 정신의 작동 원리나 역동성을 예측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은 정신을 넘어서는 존재이다. 그렇다고 자유가 결론은 아니다. 자유는 인간의 한 부분이고 절반의 진실일 뿐이다. 자유는 책임이라는 적극적인 면의 일부분인 소극적인 면이다. 책임이 따르지 않는 자유는 방정이 될 위험이 있다. 내가 미국 동부 해안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의 보완이 되도록 서부 해안에서 책임의 여신상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정신의학도 이신도 인간에게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 신경증 환자나 노이로제 환자에게도 얼마간의 자유가 있다. 정신병도 환자 인격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이다.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정신병을 앓는 사람도 사회적으로 쓸모가 없어 보이는 사람도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있다.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나는 정신과 의사가 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정신과 의사가 되었단 말인가? 다시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뇌라는 기계를 고치기 위해서? 만약 환자가 그 이상의 존재가 아니라면 안락사도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인간다워지는 정신의학. 아주 오랜 기간, 정말 반세기 동안에 정신의학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그저 수단으로 보았다. 정신질환 치료도 기술처럼 여겨졌다. 나는 이제 이런 식의 꿈은 충분히 껐다고 생각한다. 이제야 수평성동으로 어려운 것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심리학의 얼굴을 한 의술이 아니라 인간의 얼굴을 한 정신의학이다. 어떤 의사가 아직 자신을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만 생각한다면 그런 환자를 병을 넘어 한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인간은 여러 사물 속에 섞여 있는 또 다른 사물이 아니다. 사물들은 각자가 서로를 정하는 관계에 있지만 인간은 궁극적으로 자기가 자신을 정한다. 타고난 자질과 환경이라는 조건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오로지 그 사람에게 달려있다. 나는 살아있는 인간 실험실이자 시험장이었던 경제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들은 성인처럼 행동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돼지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았다. 사람은 내면의 두 가지 잠재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문제는 완전히 자기 의지이다. 우리 세대는 실제로 경험했다. 실체를 인간이 정말로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었으니 말이다. 인간은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을 만든 존재이다. 반대로 의연하게 가스실로 들어가면서 입으로 주기도문이나 쉐마 이스라엘을 외울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 희생을 당하기도 하고 또 연민의 정으로 살려주기도 하고 사람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겠네요. 자, 빅터 프랭클에 대해서 이제 경험적인 이야기네요. 2006년 1월 27일 150만 명이 죽은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가 해방된 지 61년이 되는 날이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이날을 첫 국제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로 정했다. 몇 달 뒤에 그 참혹한 시간에서 탄생한 불멸의 작품의 생일이 들어왔다. 1946년 독일어로 출간된 심리학자 강제수용소를 경험하다이다. 나중에 이 책은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삶의 네라고 대답하는 것, Say yes to life in spite of everything으로 바뀌어서 출간되었다. 뒤이은 개정판에는 로고 테라피에 대한 소개와 비극 속에서의 낙관이 추가되었다. 이 마지막 장은 고통, 죄, 죽음 앞에서 어떻게 낙관적인 마음을 가질지를 말하고 있다. 이 책의 영업하는 1959년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Man's Search for Meaning으로 출판이 되었다. 빅터 프랭클의 책은 이제까지 50개 언어로 1600만 부가 팔렸다. 1991년 미국 의회 도서관이 독자들에게 당신의 삶의 변화를 가져온 책이 무엇인가 물었을 때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개의 책 중에 하나로 보셨다. 이 책은 종교 철학 분야의 사상가, 정신의학 전문가, 교사, 학생뿐 아니라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일반 독자들이 두 영향을 주었다. 대학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꾸준히 추천되고 있으며 심리학, 철학, 역사, 문학, 홀로코스트, 연구, 종교, 신학 분야에서 꼭 이름을 거야 할 책이다. 이 책이 드러내지는 영향력과 이어지는 가치는 무엇 때문일까? 빅터 프랭클 박사는 1905년에 태어나서 1997년에 돌아갔는데 그의 삶이 거의 20세기 전체에 걸쳐 있다. 3살 때에 그는 이미 의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자서전에서 청소년기부터 몇 번 동안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곤 했다. 특히 앞으로 펼쳐질 날들과 그것에 대해서 갖는 의미를 깊이 생각했다고 말했다.
프랭클은 10대 청소년 시기부터 철학, 심리, 또 정신분석에 이끌렸다. 고등학교 수업에 대해서 성민교육 강의를 들었고 지금은 또 플로이드와는 편지를 주고받았다. 플로이드는 고등학생인 프랭클이 쓴 논문을 국제정신분석학술지에 보냈고 그 논문이 뽑혀서 나중에 발표되었다. 같은 해 16살 프랭클은 철학 성면교육 워크숍에 참가했다. 조속한 지적 능력을 알아본 강사는 삶의 의미에 대한 강연. 참 이런 참 탁월한 정신적인. 프랭클은 사람들에게 삶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거기에 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오직 자기 존재를 책임짐으로써 이 질문을 답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은 그 자신의 인생과 전문가로서 정체성의 저추절이 되었다. 프로이트의 영향으로 프랭클은 고등학생 때부터 정신과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프랭클의 친구는 프랭클에게 다른 사람을 돕는 능력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심리적인 문제를 판단하는 일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무엇이 동기를 주는지 발견하는 재능이 있음을 깨달았다. 프랭클의 첫 직업은 혼자 상담소를 운영하는 일이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최초로 청소년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힘들어하는 청소년을 도왔다. 1930년부터 1937년까지 빈의 한 대학 병원에서 정신과 의사로 일하며 자살할 위험이 있는 환자들을 돌아보았다. 그는 환자들이 자신의 삶을 의미있게 만드는 방법을 찾도록 도왔다.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을 겪는 환자들도 이렇게 도왔다. 1939년에는 빈에서 유일한 유태인 병원이었던 로스차일드 병원 신경의학과 과장이 되었다. 전쟁 초기에는 로스차일드 병원에서의 직책인 그와 가족들이 강제로 이성들 위험에서 어느 정도 보호해 주었다. 그러나 국가사회주의 정부가 병원을 닫게 하자 프랭클 박사는 강제 수용소로 갈 위험이 커졌다는 것을 알았다. 1942년 빈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프랭클 박사에게 미국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왔다. 오스트리아에서 탈출하면 그는 로고테라피에 대한 책을 완성할 수 있었지만 그는 비자를 받지 않았다. 나이 든 부모님 곁에 나가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1942년 9월 프랭클 박사와 가족들은 체포되어서 강제 이송당했다. 그 뒤에 프랭클 박사는 강제 수용소 네거, 테레지엔 슈타트,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또 카우페링, 다하우 수용소의 일부인 투르크하임에서 3년을 보냈다. 프랭클 박사가 강제 수용소를 경험한 것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쓰게 된 유일한 원동력은 아니라는 점을 말해둔다. 강제 이송 전부터 그는 의미 추구가 인간의 성장과 정신건강의 열쇠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감자 신세가 되면서 자신의 삶이 여전히 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헤아려야 했다. 살려는 의지, 자기 본능, 또 인간 도움에서 나오는 관대한 행동, 총명함이 합쳐서 그는 살아남았다. 물론 그가 어디에 갇힐지, 감시병이 어떨지, 어느 줄에 설지, 누구를 믿을지 등은 순전히 원이었다. 그러나 수용소에서의 궁핍함과 모멸감을 극복하려면 그 이상이 필요했다. 프랭클 박사는 타고난 낙관자의 유머, 심리적인 거리감, 잠깐의 고도, 내적 자유, 자살하지 않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 등 자신이 가진 고유한 인간적인 능력을 끊임없이 끌어내었다. 미래를 위해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사랑하는 아내의 생각과 로고 테라피 책을 완성하겠다는 깊은 욕구에서 힘을 얻었다. 자연과 예술에서 언뜻 보이는 이 아름다움에서도 의미를 찾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그 괴로움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선택할 자유가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선택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 모든 인간이 인간의 짐을 감당하는 방법을 선택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 프랭클 박사의 생각은 우리에게 영감을 준다. 죽음을 앞두거나 사지가 마비된 환자가 자신의 운명과 어떻게 타협하는지 그 설명을 들을 때 그렇다. 때로는 우리를 자극하기도 한다. 사람은 가치 있는 목표, 스스로 선택한 과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쓸 때 의미를 찾는다는 조장을 들을 때에는 말이다. 그는 불행한 외교관이 실전적인 좌절을 겪은 다음에 어떻게 새롭고 만족스러운 커리어를 찾았는지 보여준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현재 상태와 그가 되어야 하는 상태 사이의 간격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하고
사람은 자기 인생의 전체적인 의미에 책임이 있고 그것을 실현해야 한다와 같이 도덕적인 조언도 한다. 미국 동부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을 보완하려면 서구의 책임의 여신상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개인적인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아닌 어떤 것이나 사람을 향하고 바라보아야 하며 헌신할 수 있는 크고 위대한 도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던져서 주관적인 기쁨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한다. 프랭글 박사 자신도 미국으로 가는 안전한 길 대신에 비인에서 부모님 곁에 남는 것을 선택했다. 아버지와 같은 수용소에 있으면서 모르핀을 구해서 아버지의 통증을 들어주었고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의 곁을 지켰다. 상실과 슬픔을 마주했을 때조차 프랭크 박사는 낙관주의로 삶을 계속 긍정하고 충만하게 이어갔다. 그럼에 희망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도전을 승리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소용소에서 그의 의미를 찾기 위해 고통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고통 또 말한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설명한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나는 이 책을 1960년대 중반 철학 교수로 지낼 때 처음 읽었다. 자신도 강제 수용소 수감자였던 노르웨이 철학자에게서 소개받은 책이었다. 그는 내적 자유를 키우고 자연, 예술, 문학에서 아름다움의 가치를 찾고 가족과 친구와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프랭클린 박사의 생각에 아주 공감한다고 했다. 물론 다른 개인적인 선택이나 활동, 관계, 취미, 심지어 단순한 기쁨도 삶의 의미를 줄 수가 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그토록 허물을 느낄까? 여기서 프랭클 박사의 지혜를 다시 한번 강조할 만하다. 그것은 삶의 크고 작은 도전과 기회를 대하는 한 사람의 태도 문제다. 긍정적 태도는 고난과 실망을 견디게 하고 기쁨과 만족을 높인다. 부정적인 태도는 고통과 실망을 더 크게 만든다. 기쁨, 행복,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이것은 몸의 병과 우울증을 가져올 수도 있다. 내 친구이자 옛 동료인 노만 커전즈는 건강을 지키는 긍정적인 마음과 가치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한다. 또 부정적인 마음은 건강을 위험하게 만든다고 경고한다. 어떤 비평가들은 커전즈의 생각이 너무 단순하다고 했지만은 그 뒤에 발표된 신경 면역학의 연구를 보면 긍정적인 마음, 기대의 태도가 몸의 면역 체계를 강하게 만든다고 밝히고 있다. 이 연구들은 목숨을 위협하는 도전부터 일상의 일회까지 모든 것을 바라보는 방식이 우리가 삶의 의미를 빚는 데 도움을 준다는 프랭글 박사의 믿음을 뒷받침한다. 박사가 그렇게 알리려고 애쓴 것들이 누구든지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의미를 주었다. 인간의 선택은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이어야 한다. 개인이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율성을 갖는다. 프랭클 박사는 이렇게 썼다. 인간은 여러 사물 중에 하나가 아니다. 사물들은 서로가 서로를 정한다. 그러나 인간은 궁극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정한다. 자기가 가진 자질과 환경 안에서 그 사람이 무엇이 될지는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겠다. 제4차 중동 전쟁에서 양쪽 다리를 잃은 젊은 이스라엘 군인이 절망의 암흑에서 어쩔 줄 모르고 우울증에 빠져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그의 인생관이 아주 희망적이고 평온하게 바뀐 것을 보았다. 이 군인 한인한 빅터 프랭크의 죽음의 소용소에서를 읽고 자기가 변했다고 말했다. 이 얘기를 들은 프랭크 박사는 자기 독서 치료법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다. 독서를 통한 치유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독서를 통한 치유. 이것은 왜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가 그렇게 많은 독자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었는지 그 이유를 살짝 알려준다. 실존적인 도덕이나 위기를 마주하는 사람들은 보통 가족, 친구, 치료사, 종교 지도자에게 조언을 얻는다. 그러나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내릴 결정이나 할 행동에 자신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히 알지 못할 수 있다. 프랭클은 이러한 인생의 딜레마에서 해답을 찾는 독자들에게 중요한 권리를 준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는 하지 않지만 왜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프랭클 박사는 발진 티봇으로 거의 죽을 뻔했던 트루크하임 강제 수용소에서 1945년 풀려났다. 그리고 자신이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1945년 8월 빈으로 돌아온 첫날 임신한 아내 털리가 병 아니면 굶주림으로 벨젠 강제 수용소에서 죽었다 하는 것을 알았다. 부모님과 남동생도 모두 수용소에서 죽었다. 상실감과 피할 수 없는 암울함을 이겨내며 그는 빈에서 정신과 의사로서의 일을 다시 시작했다. 많은 사람, 특히 유대인 정신분석가와 정신과 의사들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떠는 것을 생각하면 의외의 선택이었다. 이 결정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프랭클 박사는 빈에서 강한 연대감을 느꼈고 특히 전쟁이 끝난 뒤에 정신질환 환자들이 그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 그는 복수보다 화해를 굳게 믿었다. 그는 내게 잘해준 행동을 잊지 않고 못해준 일에는 불만을 품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 특히 집합적인 유죄를 인정하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 프랭클 박사는 빈에 있던 동료와 이웃들이 그의 가족이 괴롭힘 당하는 것을 알았고 심지어 스스로 괴롭히기도 했다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였다. 그들이 내집 탕수가 되지 않았다거나 영웅적으로 죽지 않았다고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전범이라 가망 없어 보이는 미친 사람도 사악함과 관계를 뛰어넘어 책임있는 선택을 할 잠재력이 있다는 생각에 깊이 몰두했다. 그는 온몸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일했다. 강제 수용소로 처음 이송되었을 때 빼앗겼던 원고를 1946년에 다시 쓰고 고쳤고 의사와 영혼. 같은 해에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단 9일 만에 완성했다. 그런 개인적인 고립, 많은 사람이 느끼는 내적인 허무, 내면을 공허하는 문화적인 병이 이 글을 통해서 치료되기를 바랐다. 어쩌면 이렇게 바쁘게 일하면서 프랭클 박사 자신도 삶의 의미를 다시 찾는데 도움을 받았는지도 모른다. 2년 뒤에 프랭클 박사는 일리노 슈미츠와 결혼했다. 그녀도 첫 번째 아내처럼 간호사였다. 유대 교인이었던 틸리와 달리 일리노는 가톨릭 신자였다. 우연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종교적인 믿음이나 일반적 관습에 상관없이 사람을 수용했던 그의 모습이 드러난다. 프로이트와 아들러의 철학 이론과 심리 이론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존경하는 모습은 개인이 가진 유일성과 존엄성을 향한 프랭클 박사의 깊은 헌신을 분명히 보여준다. 또 나치당과 함께했던 마틴 하이데거, 집합적 유죄를 지지했던 카를 야스퍼, 가톨릭 철학자이자 작가인 가브리엘 마르셀처럼 자기와 생각이 전혀 다른 철학자들과도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며 소중하게 여겼다. 정신과 의사로서 그는 개인적인 종교 신념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정신과 의사의 목표는 영혼의 치유고 영혼의 구원은 종교에 맡긴다고 말하곤 했다. 그는 25년 동안 빈 종합병원 신경의학과 과정으로 일했고 전문가와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30권이 넘는 책을 썼다. 유럽,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건너가서 강연했고 하버드, 스탠퍼드, 피츠버그 대학의 교수를 지냈다. 미국 샌디아고 국제대학에서 로고테라피 석자 교수직을 맡았다. 프랭클 박사는 정치가들, 교황, 역사가 같은 세계적인 지도자들, 철학자, 학생, 교사, 그의 책을 읽고 감명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90대 나이가 되었어도 그는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으며 매주 몰려오는 수백 통의 편지 중에 몇몇 채는 직접 답장을 썼다. 29개 대학에서 명예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정신의학회는 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오스카 피트상을 수여했다. 프랭클 박사는 로고테라피를 정신과학 기법으로 자리잡게 했다. 이 기술은 환자들이 겪는 정서적인 갈등을 해결하도록 돕는 실질적인 분석이다. 그는 치료자가 환자의 과거나 현재의 문제의 너머를 보아야 한다고 했다. 환자들이 개인적인 선택을 하고 스스로 책임져서 생산적인 미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다. 자,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프랭클 박사는 비행기 조종을 배웠다.
그리고 평생 열정적으로 산을 올랐다. 프로이트와 아들레가 개인의 각오와 무의식적인 본능을 파고들어서 심층 심리학을 펼쳤다면 자신은 사람의 미래 의식적인 행동과 결정에 초점을 맞추는 고도 심리학을 한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그가 심리치료에 다가가는 방식은 사람들이 자기 초월로 개인적인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었다. 긍정적인 노력, 기술, 자기 한계를 받아들이고 현명하게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그럴 수 있게 만들었다. 프랭클 박사가 자신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말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는 종이에 답을 쓰고 학생들에게 자기가 뭐라고 썼을지 알아맞혀 보라고 했다. 침묵이 잠시 흐르고 한 학생이 대답했다. 박사님, 삶의 의미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삶의 의미를 찾게 돕는 것이에요. 박사는 놀랐다. 바로 그거였어요. 내가 쓴 말 그대로예요. 프랭클 박사가 이렇게 말했다. 윌리엄 윈슬레이트 정신분석가의 후기였군요. 자, 빅터 프랭클 편지와 연설에 대해서 빌리는 베르너 부부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제가 비엔나로 들어온 지 4주가 되었어요. 이제야 성교님께 편지를 쓸 기회가 되었네요. 그런데 슬픈 소식만 전하게 되었습니다. 미년을 떠나기 바로 전에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제가 떠난 뒤 일주일 뒤에 어머니가 아우슈비츠로 갔다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거예요. 비엔나에 도착해서 아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내는 아우슈비츠에 있다가 트레흐 베르크에 있는 베리슬라우로 갔대요. 창호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그 악명 높은 벨겐 강제 수용소로 갔다고 합니다. 그것에서 끔찍함을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다고 틸리의 전 직장 동료 한 명이 편지에 쓰더군요. 편지에 있는 발진티부스 사망자 명단에 틸리 이름이 있어서요. 편지는 벨겐 벨젤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간호사였던 그녀의 동료가 보내주었어요. 벨겐 벨젠에서 살아남은 다른 사람 한 명이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도저히 그것을 여기에 올릴 수가 없네요. 이제 나는 완전히 혼자입니다. 같은 운명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끔찍하게 지쳤고 끔찍하게 슬프며 끔찍하게 외롭습니다. 나에게는 희망도 두려울 것도 없어요. 삶의 즐거움이 없고 의무만 있을 뿐이죠. 양심 때문에 죽을 수 없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기운을 차리고 책을 내고 나 자신을 회복하려고 원고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맙게도 믿음직한 옛 친구 한두 명이 제 일의 진행을 맡아주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행복하지 않아요. 내 눈에는 모든 것이 허공에 떠 있고 공허하며 소용이 없어요. 모든 것에서 멀어진 느낌이랄까요.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아무 의미도 없어요. 좋은 것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참 가장 친한 제 친구는 참수당했답니다. 나만 홀로 남겨졌지요. 강제 수용소에 있을 때는 그게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이러는 네. 막상 돌아와 보니 아무것도 없고 우리를 지켜주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시 인간답게 살게 되었지만 더 깊고 끝도 없는 괴로움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할 수 없는 일이라곤,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조금 울고 성경의 시편을 뒤적이는 것밖에 없네요. 선배님이 나를 보고 웃을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지만은 사실 저는 원래의 모습과 조금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조금도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앞에 얘기한 것들을 다 경험하고 있지만은 전에 가졌던 삶에 대한 긍정의 마음도 전혀 들지 않았거든요. 바위같이 단단한 긍정적인 인생관이 없었다면 지난 몇 주 그리고 수용소에서의 시간 동안에 제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큰 차원에서 세상을 봐요. 삶은 엄청나게 중요해서 고통이나 심지어 죽음에서도 여전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점점 많이 느끼죠. 제게 유일한 위안은 내 앞에 놓인 기회를 알아차리게 되었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기회를 현실로 만들고 있어요. 틸리와의 짧은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살아온 그 시간에 우리 경험은 지울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은 아마도 존재의 가장 확실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소식을 전할게요. 벨리 라우프가 아직 살아있어요. 비엔에서 불법 유보트처럼 잘 숨어 있으세요. 스텔라와 제 장인 처남인 구스타프 그루스에게 차차 진실을 알리는 일은 선생님께 맡기겠습니다. 슬프지만 월터도 아우슈비츠에서 죽은 것 같아요. 틸리의 이모 헤이타 바이저도 비인의 마지막 총격전에서 남편을 잃었고요. 유진 호프만, LG 콧베베르크, 테아 키스만과 연락하고 지내나요? 제가 베르만을 통해서 보냈던 두 번째 편지를 받았나요?
두서없이 적은 것을 이해해 주세요. 수술 시간 사이에 조금 써야 했어요. 당신의 빅토로부터 따뜻한 마음을 담아. 이렇군요. 바바리아에 있는 투르하임 강제수용소의 해방 40일 기념 행사 연설에서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먼저 영광스럽게도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연설 자리에 지켜주셨으니 저 또한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난도 지난 여기 요청을 이렇게 해서 처진사를 죽은 동료들에게 바치겠습니다. 짧은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2년 전에 저는 텍사스주의 수도 있는 대학에서 로봇 테라피를 강의했습니다. 로봇 테라피는 제가 만든 심리치료 방법입니다. 그 도시 시장께서 저에게 명예시민 자격을 주실 때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명예시민이 되기보다는 당신을 명예 로봇 테라피스트로 부르고 싶습니다. 텍사스 젊은이들의 목숨을 걸지 않았다면, 그 중에 몇 명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희생까지 않았다면 1945년 4월 27일에 빅터 프랭클은 없었고 로봇 테라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시장에 눈물이 맺혔다. 이제 드루크하임 시민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국 국제대학에서 한 학기 강의가 끝나는 마지막 시간이 되면은 저는 학생들이 부탁한 슬라이드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참 썼군요. 자, 이렇게 죄책감. 죄책감은 개인적인 죄,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이나 하지 않은 일, 자기가 외면한 일에 대한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해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행히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없는 한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트루크하임 수용소 소장 호프만 씨입니다. 제가 누더기 옷을 입고 담요도 없이 추위에서 벌벌 떨며 카우페링 수용소에서 이곳으로 막 왔을 때였습니다. 제 앞에서 심하게 욕을 하던 호프만 씨가 눈에 선합니다. 우리를 그 꼴로 보낸 것에 화를 내면서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는 유대인 수감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돈을 내어서 약을 몰래 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호프만 씨는 전혀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제 생각이 반대할지 몰라도 다 좋다. 그러나 호프만 씨 같은 사람은 예외일 뿐이다 하면서요. 그럴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그런 분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적어도 이해, 용서, 화해를 이야기할 때는요. 이렇게 말해도 된다고 느끼는 이유는 다름 아닌 저명한 랍비였던 돌아가신 레오 백이 오래전에 1945년 45년 이란의 상상이나 할 수 있나요? 화해를 위한 기도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문에서 그는 오직 선한 행동만 평가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실 선한 것이 거의 없다고 말한다면 또 다른 위대한 유대한 사상가의 말로 대답하겠습니다. 그래서 에티카 이런 말로 해서 예전부터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사실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항상 36명의 어려운 사람 덕분에 이어진다는 고대 유대인 전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히틀러 침공 50 기억일 행사 연설에서 1988년이군요. 친애하는 신gin사 여러분, 제가 이 추모의 자리에 제 가족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경우에도 죄는 개인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했거나 해야 했는데 하지 않은 일에 죄를 물어야지요. 다른 사람이 죄질은 일에 내가 유죄일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내 부모 혹은 조부모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영세에서 50세 사이 오스트리아 국민들은 소극적인 집합 유죄로 보는 것은 범죄와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다시 제가 강제성에서 풀려날 돌아가겠습니다. 수용소에 나와 제일 먼저 탈 수 있던 건 트럭에서 비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서 나는 미국을 63번이나 나갔지만 매번 오스트리아로 돌아왔습니다. 자, 누가 묻습니다. 프랭클 씨 왜 전쟁 전에 미국에서 오지 않았나요? 그럼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요. 그때마다 저는 설명합니다. 비자를 얻는데 오래 걸렸고 비자가 나왔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요. 누구를 탓하지 않고 또 전쟁 가운데 늙은 부모님을 두고 떠날 수 없었다고요. 미국인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쟁 뒤에 미국으로 오지 않았나요? 비인이 당신과 가족들에게 한 짓을 참을 수 있었나요?
글쎄요, 저는 대답합니다. 베인에 사는 한 가톨릭 신자 남자 고인은 자기 목숨을 걸고 내 사촌을 숨겨주어서 결국 살렸습니다. 베인에 살던 사회주의자 변호사 한 명은 큰 위험을 무릅쓰고 하루쓰고 있을 때마다 몰래 제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지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나중에 오스트리아 부수상이 된 브루노 비트만입니다. 제가 미국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도시로 왜 돌아가지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말하시도 모릅니다. 그래요, 다 좋아요. 하지만 그들은 예외예요. 그들은 수많은 기회주의자들 사이에서 예외였던 거예요. 그들은 더 저항했어야 했어요. 여러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저항에는 영웅심이 필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영웅심을 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요. 다른 사람에게 나치스에 순종하기보다 감옥에 갔어야 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 건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해서 강제 수용소에 갔던 사람들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강제 수용에 갔던 사람들은 대체로 기회주의자들의 죄를 더 가볍게 여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외국에 있던 사람들보다도 더 가볍게 여기죠. 젊은 세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고 자유 목숨 자신들이 책임진 가족의 운명 때문에 얼마나 떨었는지 젊은 세대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레지스탕스 운동에 용감하게 뛰어든 사람들을 더욱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내 친구 에흐를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는 군대를 전독하려고 했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단두대에서 처형이 되었습니다. 국가사회주의 독일 나치당의 인종차별을 키웁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는 두 종류의 인종만 있습니다. 올바른 양식을 지닌 인종과 그렇지 않은 인종입니다. 그리고 이 인종 권리는 모든 국가에서 그리고 각 국가 안 모든 정당에 속속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치적인 의미는 기본적으로 정치에는 두 종류만 있다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더 좋겠네요. 첫 종류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수단이라 상관없는 거죠. 다른 종류의 정치인들은 신성한 목표를 훼손하는 수단이 있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정치인들을 신뢰합니다. 지금 1988년 전후의 혼란스러움이 있지만 우리 시대는 그리고 오늘 기념일은 우리에게 논리적인 이성의 목소리를 듣고 선의를 가진 모두가 서로 손잡자고 말합니다. 모든 희생자의 무덤과 분열을 넘어서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쪽으로 홀로코스트 1905년에 이렇게 해서 이 역사에 프랭크 박사의 내용이 이렇게 적혀져 있군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고 불안하고 다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치의 이 고통 속에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었지만 그러나 화해와 용서의 사랑을 모든 것을 자기 자신에게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